박성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준택은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훈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박준택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박성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저예요. 성훈이에요. 박준택은 사진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박준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훈이, 우리 성훈이. 박준택은 일어서려다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성훈은 달려가 박준택을 부축했습니다. 박준택은 박성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성훈이냐? 박성훈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돌아왔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동작구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구부정한 허리에 노인 한 분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준택, 올해 95살입니다. 한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먹여 살리던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있었지만 그 자신이 버렸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박준택은 차가운 정류장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자 기침이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직장인 몇 명이 정류장을 지나쳤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준택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 거지. 인연이란 게 뭐 그런 거지.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그러나 결코 잊히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준택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가야 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류장 벤치 위에는 낡은 신문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택은 그 신문지를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위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그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정확히 4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준택은 신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5살배기 꼬마였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박준택은 신문지를 다시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박준택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며 몇몇 이웃들과 마주쳤지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준택은 익숙한 듯 그 시선들을 외면하며 폐지를 찾아 골목을 헤맸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평생을 짊어진 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의 초고층 빌딩 45층 넓은 회의실에는 72살의 남자가 정장을 갖춰 입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훈.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는 재벌 사업가입니다. 그는 부동산, 물류, 유통업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한국에 숨겨둔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임원들이 분기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박성훈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내의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왔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우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박준택이었고 그 아이가 박성훈 자신이었습니다.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박성훈은 이 사진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성훈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의 기억 속 마지막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을 고아원 앞에 내려놓던 그 차가운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왜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걸까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가슴 한편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박성훈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예약해주세요. 일주일 뒤로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한국에 가신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박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성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외면해온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성훈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백지 위에 무언가를 적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박성훈은 일본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박성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제 친아버지를 만나러요. 양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내가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지금 가족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박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의 답을 찾아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명심해라.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박성훈은 양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실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가 혹시 전부가 아니라는 뜻일까?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버림받았고 그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성훈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그것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훈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성훈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박성훈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본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준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그곳에서 박준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박성훈은 탐정이 전해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그날 저녁
박성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KBS 뉴스 특집 프로그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목은 버려진 노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노인들의 인터뷰가 나왔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바로 박준택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박준택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요 없습니다. 다 제 잘못이지요. 제가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우는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준택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박성우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 속 박준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제 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박성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박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박준택이 자신을 버린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버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40년 동안 왜 한 번도 찾지 않았겠나? 그날 밤 박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본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양아버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혼란스럽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성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지 않았는지. 양아버지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다. 너는 가족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혼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내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야. 박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서 직접 물어봐라.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나서 결정해라.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등을 돌릴 것인지를. 전화를 끊고 박성훈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양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박준택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를 밝히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성훈은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박성훈은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동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박성훈은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박준택이었습니다. 박성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준택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동시에 쓸쓸해 보였습니다. 박성훈은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준비해 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박준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준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 씨,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은 3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도시락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드셔야죠. 제가 준비해 왔어요. 박준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나 같은 아들이 있는데 왜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박성우는 그날 하루 종일 박준택을 따라다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하루를 관찰했습니다. 박준택은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았고 받은 돈으로 빵 한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그 빵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박준택은 쪽방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우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쪽방촌은 더욱 낡고 좁았습니다. 박준택이 들어간 방은 1층 끝방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텔레비전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준택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우는 다시 동작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를 밝힐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가 신분을 숨기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가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우는 동작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박성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성우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한국의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희 동네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박준택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세요. 박성우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박준택 할아버지요? 어떤 분이신가요? 지수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95살이신데 혼자 사세요. 예전에는 공장을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과도 연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세요. 박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제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지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지수는 박성훈을 박준택이 자주 가는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준택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지수가 다가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어요. 박준택은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성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준택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박성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준택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 씨가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네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사업가세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신대요. 박준택은 박성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요. 먼 곳까지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성훈은 벤치에 앉으라는 박준택의 손짓에 따라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성훈과 박준택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분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박성훈은 답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박준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박성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곳에 계시게 되셨나요? 지수 씨께 들었는데 예전에는 사업을 하셨다고요. 박준택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젊었을 때 작은 공장을 했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직원도 20명쯤 있었고 나름 잘 나갔었죠.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빚이 쌓이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박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박준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5살이었죠. 공장이 망하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박성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준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이까지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요. 박성우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박준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곁에 있으면 아이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박성우는 물었습니다. 그 후는요? 아드님을 다시 찾지 않으셨나요? 박준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준비를 했을 때였죠. 하지만 아이는 이미 입양을 갔더군요. 일본으로요. 박성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택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좋은 집으로 갔다고 행복하게 살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박성우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박준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니라 살린 거였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준택은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한적한 골목에 들어서자 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살린 거였다고? 박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준택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걸까요? 박성우는 호텔로 돌아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택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40년 전 공장이 부도났을 때의 기록을 모두 찾아주세요. 탐정은 며칠 후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박성우는 그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공장 부도 기록, 사채업자들의 협박 기록, 그리고 고아원 입소 기록까지 모든 것이 박준택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자료 중에는 박준택이 고아원에 남긴 편지도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성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읽고 박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박성우는 다시 박준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박준택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다가가자 박준택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다시 오셨군요. 박성훈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급하게 가야 해서 죄송했어요. 박준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쁘신 분이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박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준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업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박성훈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박준택은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란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훈은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자신을 버린 날 박준택은 술을 마시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후회는 없으신가요? 과거에 대해서요. 박준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요. 매일 합니다. 특히 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더 강했다면, 더 현명했다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성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때 왜 아드님을 고아원에 보내셨나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박준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보고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귀여운 아들이라고 빚을 못 갚으면 아이가 대신 갚아야 할 거라고요. 박성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제 품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죠. 고아원 문 앞에 내려놓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안고 갈 것 같았거든요. 박성훈은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5살 꼬마였던 자신이 차가운 고아원 문 앞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억,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밤의 기억. 할아버지는 그 후로 아드님을 찾아가지 않으셨나요? 박준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3년 후에요. 빚을 다 갚고 작은 공장이지만 다시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려고 갔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입양을 갔다고요. 박성훈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박준택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집으로 갔다니까요. 원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일본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으로 입양 갔다고 아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박성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준택은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바랐던 것입니다.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 후로도 찾아보실 수 있었잖아요. 박준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달라고요. 박성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박성훈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가 가슴 아파서요. 그날 저녁 박성훈은 지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지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 잘 나누셨어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요. 혹시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운 분이세요. 매일 폐지를 주우시지만 그게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훈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분은 없으신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으세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시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세요. 박성훈은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아드님 말고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지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아드님밖에 없었는데 그분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가끔 밤에 혼자 오시는 것 같아요. 박성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준택은 40년 동안 혼자 그 슬픔을 견디며 살아온 것입니다. 지수 씨, 할아버지께서 혹시 아드님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신대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박성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지수는 놀라며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박성훈은 당황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아드님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걸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성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저는 할아버지를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훈은 카페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슬픔과 후회가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훈은 매일 박준택을 찾아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택은 박성훈을 좋은 친구처럼 대했고 박성훈은 그 시간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소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성훈은 박준택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준택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좋네요. 박성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박준택은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박성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일본에서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친부모님은 어렸을 때 헤어졌습니다. 박준택은 놀라며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양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요. 박준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양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박성훈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의 아드님도 저처럼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을까요? 박준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지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사랑받으며 살고 있기를 말입니다. 박성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준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놀라서 쓰러질까요? 박성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우는 호텔방에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지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우는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박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사실 저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지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택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박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박준택이 자신을 안고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정말 할아버지시네요. 그럼 이 아이가 저입니다. 박성훈, 40년 전 고아원에 보내진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지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성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으로 입양된 것,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 그리고 일본에서 우연히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우연히 호텔 텔레비전에서 박준택을 보았던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할아버지께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세요?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러 왔어요.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던 진실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수는 박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더욱 말씀하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세요. 당신이 나타나서 괜찮다고, 잘 살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할아버지는 얼마나 위로받으실까요? 박성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결정은 회장님께서 하셔야 해요. 박성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며칠 후 지수는 작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습니다. 박준택을 초대한다고 했을 때 박준택은 기뻐하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지수 씨가 좋은 분을 초대했다니 설레네요. 박준택은 식당에 도착해 박성훈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박준택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성훈과 박준택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성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준택은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훈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박준택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박성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저예요. 성훈이에요. 박준택은 사진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박준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훈이, 우리 성훈이.
박준택은 일어서려다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성훈은 달려가 박준택을 부축했습니다. 박준택은 박성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성훈이냐? 박성훈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돌아왔어요. 박준택은 박성훈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는 채 울기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슬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고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박준택은 박성훈의 어깨를 잡고 물러났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박성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훈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잘 컸어요. 일본에서 좋은 양아버지를 만나 잘 자랐어요. 박준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단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박성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다는 거요. 박준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성훈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강했다면, 더 현명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박성훈은 박준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해해요.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준택은 박성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성훈아,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았니?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다오. 박성훈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 일본으로 입양된 날,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과정, 그리고 사업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박준택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그분께 감사드려야겠다.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친부모님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박준택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게 됐니? 박성훈은 일본에서 우연히 한국 텔레비전 뉴스에서 박준택을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시작한 것. 처음에는 복수를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수를 생각했구나. 당연하지.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박준택은 그 말을 듣고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박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박성훈은 호텔로 돌아와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성훈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사실인가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박준택 씨께서 아드님을 고아원에 보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준택 씨의 형제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박성훈은 놀랐습니다. 형제들이요? 탐정은 설명했습니다. 박준택 씨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도 났을 때 그 동생이 회사 자산을 가로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택 씨가 아드님을 찾으러 고아원에 갔을 때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된 것도 그 동생의 사주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박성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까? 탐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생은 형이 다시 일어서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돌아오면 박준택 씨가 다시 힘을 얻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훈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박성훈은 다음 날 아침 바로 박준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박준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 준호 말이냐? 어떻게 그 애를 알게 됐니? 박성훈은 탐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준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구나. 역시 그랬어. 박성훈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박준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은 했단다. 내가 고아원에 갔을 때 원장님의 태도가 이상했거든. 누군가 돈을 주고 빨리 입양을 보내라고 압력을 넣은 것 같았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너를 찾는 게 우선이었단다. 박성훈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냥 두셨어요? 왜 따지지 않으셨어요? 박준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따져서 뭐 하겠니? 이미 내가 일본으로 간 뒤였어. 동생을 원망한들 너를 되돌릴 수는 없었단다. 박성훈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피해자예요. 박준택은 박성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란다. 하지만 박성훈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훈은 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수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박성훈은 탐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억울하게 혼자 괴로워하신 거네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말이에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할아버지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지 확인하고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박성훈은 박준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겪은 일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박준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박성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박준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버지는 따르마. 일주일 후 박성훈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호텔 컨벤션홀을 예약했습니다. 기자들과 방송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공개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수는 박성훈을 도와 행사 준비를 했고 박준택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박성훈은 박준택을 호텔로 모셨습니다. 박준택은 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박준택은 거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박성훈은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박준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훈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박성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억울하게 사셨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박준택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는 따르마. 오후 2시 컨벤션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앞에는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박성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박성훈은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박준택을 부축하며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박준택은 떨리는 걸음으로 걸어와 박성훈 옆에 섰습니다. 관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은 박준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준택, 제 아버지입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저를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훈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크게 비쳤습니다. 젊은 박준택이 어린 박성훈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40년 전에 찍은 것입니다. 이때 저는 5살이었고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고아원에 보내졌고 일본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성훈은 박준택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박성훈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장 부도 기록, 사채업자의 협박 기록, 고아원 입소 기록 등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저까지 위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유일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내신 것입니다. 박성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3년 후 빚을 다 갚고 다시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일본으로 입양된 후였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러 갔을 때 아직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동생이 고아원에 돈을 주고 빨리 입양을 보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성훈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안전하기를,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40년을 사셨습니다. 박성훈은 박준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성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후 박준택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더 강했다면, 더 현명했다면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박준택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준택은 박성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고맙다.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박성훈은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준택과 박성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훈은 지수와 함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 씨, 제가 한국에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요.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재단인가요? 박성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훈과 준택 재단입니다. 기름의 의미는 버려진 인연은 없다입니다. 가족을 잃은 어르신들,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신 분들을 돕는 재단이 될 겁니다.
지수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수 씨가 부원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박성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를 돌봐주셨고, 저와 아버지를 이어주셨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새로운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운준택 재단 마이너스 버려진 인연은 없다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박성우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고 박준택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원장 명찰을 달고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성운준택 재단의 문을 열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성우는 관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재단은 가족과 헤어진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억울한 오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택도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95살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박준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중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재단의 첫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가족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아들을 찾고 싶어요. 50년 전에 헤어졌는데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헤어진 아들, 부산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하나하나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날부터 재단은 바빠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성우는 탐정들을 고용해 가족 찾기에 나섰고 지수는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하며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한 것입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십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내 아들,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훈과 박준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박성훈은 자신의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준택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박준택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30년 전에요. 제 잘못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아이에게 손을 댄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아이가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택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박준택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을 찾아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박준택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4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재단은 할아버지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고 2달 후 드디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명의 가족이 제외했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우는 재단 일에 전념하기 위해 일본 사업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박준택은 어느새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준택을 마을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준택은 매일 재단에 나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박성훈과 박준택은 재단 옥상 정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준택은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행복하냐?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박준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내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준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아버지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단다. 무엇인가요? 아버지, 박준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인연은 정말 없다는 거야.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겠구나. 박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박준택은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성훈아,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서. 박성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일 겁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 아래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성훈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버려진다는 건 끝이 아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먼 곳까지 밀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밀어냄이 다시 품으로 돌아오는 날, 우린 비로소 사랑이라 부르게 된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감동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면 그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